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생명윤리 부분에서 사랑과 성윤리 여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관심 많은 주제죠. 사랑과 성,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생물학적 성을 우리가 섹스라고 하고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하고 인격적 성을 섹슈얼리티라 그래요. 이걸 막 외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어떤 우리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유전자나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그래서 남녀의 어떤 신체 차이 이런 거는 우리가 생물학적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된 성을 젠더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은 치마를 입고 남자는 이렇게 바지를 입는 게 어떤 일종의 문화로서 내려왔죠. 이런 건 일종의 어떤 젠더, 사회적 성으로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인격적 성,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성에 대한 특히 인식, 욕망, 태도,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일컬어 말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욕망 부분, 성에 대한 욕망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이거는 좀 섹슈얼리티, 인격적 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막 대단하게 외우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런 부분 개념들이 있구나 정도만 익혀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게 출제되거나 자주 출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 자, 에리 프롬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자,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에리 프롬의 유명한 책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대학 가서 한번 다 보시면 좋은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고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에 대해서 알려면 이 3가지 책들을 봐주시는 게 좋은데 우리 여기 사랑의 의미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죠.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여기 사랑의 기술인데 영어로 하면은 아트 오브 러빙이에요.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인데 러빙. 자, 이 기술이라는 게 테크놀로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트라고 표현했죠. 영어의 아트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예술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기술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에 대한 예술, 기술로서의 의미를 지금 에리 프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들이 흔히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가져야 될 어떤 선천적 능력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착각이 왜 발생하냐면 자, 영어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뭐라 그래요? fall in love라고 그래요. fall in love. 이런 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이런 표현을 쓰죠. 누군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운명의 상대를 만났어.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들 때문에 있잖아요. 사랑은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빠져버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에리 프롬이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체적인 활동이에요. 어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굉장히 주체적인 활동인데 어떤 이런 서구의 영어적 표현, fall in love 이런 표현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빠져버리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는 숱하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살다 보면 숱하게 많은 사랑에서의 실패를 겪을 거예요. 운명의 상대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콩깍지도 벗겨지고 사랑의 호르몬도 덜 나오고 해가지고 이별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들 어떤 내가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 이거는 상대방의 탓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에리 프롬은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이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남자 꼬시는 기술, 여자 꼬시는 기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건 남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성숙한 인격만 가질 수 있어요. 자,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되게 중시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다.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뭐 그 유명한 트로트 노래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에릭 프롬의 얘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야.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해두시고, 여러분 대학 가시면 여러분 지금도 연애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또 이제 성인이 되면 또 많은 이제 이성과 연애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연애를 하고 그럴 텐데, 자 그럴 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랑을 하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 성숙한 인격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신뢰와 책임감.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관심과 배려를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막 집착하고 자기야 뭐 해 이렇게 보내고 연락 안 되면은 막 굉장히 삐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는 일종의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에릭 프롬 입장에서 봤을 땐 단지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신뢰와 책임, 이해, 존경, 관심과 배려, 그리고 상대방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런 내용을 에릭 프롬이 얘기했구나 정도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적 가치, 쾌락적 가치, 인격적 가치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아는 거예요. 더 설명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 사랑의 관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굉장히 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친구들이 가끔씩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 관련된 문제는 거의 독해형, 그냥 읽고 잘 분석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개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건 보수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은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도덕적이다. 그래서 결혼제도 내에서만 도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 말 그대로 되게 보수적이죠. 보수적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혼전이나 홍해 성관계는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수주의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도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중도주의적. 꼭 결혼 제도를 전제로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그거는 허용된다, 그것도 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도주의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유주의적 입장이 있겠죠.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마음만 맞으면 됐지, 사랑을 하든 결혼 관계 내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건 자유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한 성적 관계가 허용되는 것은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그것이 쾌락을 위해서든 순간의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든 그건 다 개인의 자유다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 의사가 맞는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윤리적이고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자유주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건 그 자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유주의적 입장. 어렵지 않죠? 보수주의적 입장, 중도주의적 입장, 자유주의적 입장, 이런 세 가지 입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보수주의적 입장은 결혼관계 내에서만 윤리적이다. 중도주의적 입장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허용 가능하다. 자유주의 입장, 두 사람 의견만 맞으면 됐지, 그 밖에 따질 것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성차별과 양성평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차별, 성차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성차별의 예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그냥 잠깐 내용만 보면, 자, 여성은 뭘 제공하냐면 몸을 제공한대요. 그리고 남성은 영혼을 제공한대요. 그러니까 남성은 정신적인 걸 제공하고 여성은 뭔가 물질적인 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성이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정말 이제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성적 사회 능력이 부족한 존재이므로 남성은 이제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여성은 가정 안에서 가정일을 돌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둘 다 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의 표본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차별의 예가 있다라는 거,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자, 이런 것에 이제 반대해서 등장한 것들이 이제 여성주의 관점이 있죠. 우리가 요새는 이제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뭐 크래프트, 보부아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부아르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그 페미니즘의 어떤 대모로서 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성은 원래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은 이게 일종의 젠더죠, 젠더. 아까 위에서 봤던 사회적인 성을 말하는 것인데 선천적인 본성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동등한 주체로 대우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성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또 뭐 어렵게 출제될 리는 없어요. 그냥 읽고 잘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보시면 되겠어요. 잠깐 여기 보면 이제 동양의 어떤 남녀에 대한 그 사상을 이제 음양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은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양은 밝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 양기가 강하다고 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죠. 그 전통적 동양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과 양이 잘 조화를 이루듯이 남자와 여성도 남성과 여성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동양의 음양 사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성상품화 문제, 뭐 성적 자기결정권 뭐 이런 거 있는데 역시 특별히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성상품화라는 건 말 그대로 성을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것을 판매하고 이제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성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을 성상품화 문제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판매한다면 일종의 성매매가 되겠죠. 자신의 몸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적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성매매도 이런 성상품화가 되겠고, 간접적으로는 어떤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상품과 상관없는 지나친 성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상품을 판매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성상품화가 될 것입니다. 자, 성상품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야, 그렇게 하는 것들도 다 표현의 자유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윤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 논리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찬성의 입장이고, 자, 반대하는 입장은 성은 인간의 가치와 뗄 수 없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데 그 본래적 가치와 의미를 변질시키는 거 아니냐.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역시 어려운 건 전혀 없죠. 성의 자기결정권. 뭐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할 때 있어서 그것은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고 그냥 편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신이 정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자, 결혼 제도를 통해서 실현된대요. 자,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만 도덕적 행위가 된다. 자, 이거 무슨 주의예요?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정말 옛날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죠. 보수주의적 관점. 자,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자, 사랑을 확인하는 데서 성은 도덕적이 될 수 있다. 자, 중도주의적 입장이 되겠죠. 중도주의. 사랑은 성을 만드는 필수적 요소이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갑니다. 자, 1번. 성은 결혼제도 안에서만 바람직하다. 그러네. 그죠? 2번. 보수주의. 성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인류를 존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죠? 낳고 기르는 본성을 가진다. 3번. 성은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고양되어야 된다. 고양 어떤 차원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4번 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 사랑해야 할 전제로 하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자, 5번 성은 사랑 없어도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이다.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이다. 이건 무슨 주의적 관점이에요?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갑을 둘 다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자,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혼을 해야만 도덕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부부만이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혼을 중심으로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겠습니까? 보수주의적 관점이죠. 자, 을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사랑이 도덕적 성의 조건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만의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 자, 사랑을 전제로 한다면 정당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주의적 관점? 중도주의적 관점입니다. 1번. 갑은 부부만이, 보수주의는 부부만이 정당한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아니, 부부만이 정당한 주체죠? 보수주의에서는 부부만이 정당한 주체. 자, 2번. 갑은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사회 존속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그러는데 무관하지 않죠. 성적 관계의 정당성, 가족 내에서의 성관계만이 자손을 낳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존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이 중도주의, 자발적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하다. 이건 자유주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그죠? 4번. 을은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건 보수주의적 관점이죠. 그래서 을이 아니라 갑이겠죠. 그래서 역시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인가 봅니다. 자, 갑과 을은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부부 관계 내에서 당연히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이, 중도주의, 사랑하는 사이에서 당연히 인격적 가치를 존중하겠죠. 자유주의에서도 당연히 서로 인격적 가치를 존중할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동의와 합의하에 성적 관계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쉽네요. 넘어갑니다. 자, 2020학년도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남녀의 차이, 성차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이 사상가가 누구지? 뭐 이런 걸 고민하시고 푸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냥 내용만 정확히 알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자, 남녀 간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사회적이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거나 직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다양한 직업으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남녀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속에서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게 되면 인간 본성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필요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전체의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킬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 차별이 지속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 뭐 그럴 것 같죠? 2번. 차별적인 관습과 제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지금 남녀 평등해야 되니까 차별적 관습과 제도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3번. 여성의 자유권 확대와 사회 전체 이익 증진은 양립 가능하다. 그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면 사회 전체 손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차별을 없애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별을 없애야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겠죠. 당연히 양립 가능합니다. 4번. 남녀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선천적이지만 성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완벽하게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사회적이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사회적이고 환경적 요인은 선천적이에요, 여러분? 후천적이에요. 이거 후천적이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남녀의 지적 능력의 차이는 선천적이지만 아니요. 선천적이지 않죠. 후천적이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성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틀렸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여성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사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전체 생각과 감정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다 힌트가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 눈을 크게 뜨면 틀릴 리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빨리빨리 풀다가 놓치거나 이러시지만 않으면 충분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2020학년도 자 9월 모평 문제 되겠습니다. 자, 갑 보면 성의 자연적 출산 목적은 출산이며, 자,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자, 부부간에만 정당하다. 보수주의적 관점. 자, 을 아닙니다.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는 허용돼야 됩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이 되겠죠? 아이고, 자유주의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중도주의적 관점이 되겠죠. 중도주의적. 자, 1번 보겠습니다. 갑. 성적 관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 가치 판단하고 있죠. 가족 관계 내에서 했느냐 아니면 그 밖에서 했느냐가 기준이 돼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고요. 2번. 성의 생식적 가치보다 쾌락적 가치가 중시된다 그러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라 그러죠. 생식이 바로 뭐예요? 출산과 관련 있는 거죠. 출산. 생식은 후손을 만드는 걸 생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라고 하니까 생식적 가치보다 쾌락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적 관계는 모두 비도덕적이다. 아니요. 뭐라 그래요? 사랑을 전제로. 그래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사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당한 성적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4번. 상호 동의만 전제되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요거는 자유주의적 관점이죠. 상호 동의. 그래서 요것도 관련이 없네요. 정답은 5번인가 봅니다.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중도주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을 전제로. 을 당연히 그렇죠. 아니 선생님, 보수주의도 사랑을 전제로 하나요? 여기 보시면 갑의 입장을 볼게요. 부부간에 뭐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 사랑을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도.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오늘 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쉽죠? 가볍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과 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생명과 윤리. 자, 여기는 이제 결혼과 가족의 윤리인데요. 뭐 특별히 역시 어려운 건 없고 또 후다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은 뭐 뻔한 얘기고요. 부부간에 지켜야 될 윤리, 뭐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동양의 어떤 세계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음양론이라고요. 음양론. 음은 뭐예요? 음은 어두움, 그늘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은 어떤 밝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양기가 강하고 여성은 음기가 강하니까 그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며 대등한 관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외울 건 없겠죠? 넘어가서 가족의 해체 현상과 가족윤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현대 사회에 돼가지고 이제 가족의 수가 좀 줄어들고 뭐 이혼율이 높아지고 해가지고 가족 해체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뭐 그냥 그런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볼 건 없고, 자,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윤리. 자, 여기는 좀 이 용어들이 옛날 전통 윤리에서 강조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좀 외워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는 뭐예요? 이 효와 관련된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효와 관련된 거죠. 효. 다 이런 거는 이제 유교적 관점이에요. 이런 가족 간의 윤리는 유교적 관점에서 이제 중시했던 그런 윤리들입니다. 자, 효와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자애. 자,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자애롭게 대해야 된다 그래요. 자애롭게.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는 부모에게 뭐를 해야 돼요? 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요 관계는 쌍방적이에요. 그죠? 쌍방적. 그래서 효라는 거는 일방적인 건 아니에요. 이건 쌍방적인 거예요. 쌍방적. 그래서 그걸 쌍무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쌍무적. 쌍무적 관계다. 예를 들면 부모가 나를 학대하는데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는데 내가 효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고 우리 전통 윤리에서도 쌍무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애로워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를 해야 된다? 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학은 효를 인의 구체적 실천 동목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효제인데 자, 밑에 보고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효와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전통적 효의 실천 방법 나와 있는데 여기 불감회상. 불감회상은 감히 몸을 훼손시키지 않는다입니다. 다시 자, 감히 훼손시키거나 상하게 하지 않는다. 몸을. 그래서 불감회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이니라.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훼손시키거나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불감회상은 이제 자주 출제되는데 이건 건강한 걸 말합니다. 신체가 건강한 거. 이게 효의 시작이에요. 효의 시작입니다. 효의 시작. 불감회상은 건강이고 효의 시작이고요. 자, 복량이라는 거는 물질적 효를 말해요. 부모를 잘 모시는 거,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복량이고, 양지는 정신적 효를 말합니다.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걸 양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공대, 이거 뭐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손히 대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공손히 대해야 되고, 불욕,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식이 뭐 너무 개차반으로 살게 되면 아우 저놈은 부모가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을 욕되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불욕. 자, 혼전신성, 발음이 어렵네요. 혼정신성은 아침 저녁마다 부모님을 문안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을 혼정신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신양명이 중요한데 입신양명은 몸을 바로 세워서, 자, 입신, 몸을 바로 세워서 양명, 이름을 빛낸다 이겁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자,
출세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얻고 출세하는 걸 입신양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효의 우리가 완성이라고 합니다. 효의 완성. 그래서 입신양명 저기 뭐야 불감회상이 효의 시작이고요. 입신양명이 효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자, 효였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형제자매 간의 윤리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형제자매 간의 우애가 있어야 된다. 자,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기간입니다. 같은 기운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과 저는 어머니의 기운과 아버지의 기운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운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기가. 여러분 뭐 무슨 대학 가면 여러분 가면 몇 학번이에요? 뭐 2021학번 뭐 이렇게 되겠죠. 21학번이나 뭐 22학번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대학 가서 같은 기수들 보고 동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나오는 동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기운을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기수라는 게 아니라 같은 기운을 받았다. 부모님에게서 같은 기운을 받은 관계다. 그래서 동기간 나오면 그래서 뭐예요? 무조건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만 동기간이에요. 자, 수족지 손과 발 같은 관계다.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같은 몸통에서 뻗어져 나오는 손과 발처럼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자매, 수족 손과 발 같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의 차이를 통해서 장유유서 형과 동생이 있으면은 어쨌든 연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유유서는 연장자와 이제 나이 어린 사람 간의 서열을 말해주는 걸 장유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자매 관계를 통해서 장유유서의 도리를 좀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래서 장유유서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서 위아래가 있으니까 위아래 이거를 수직적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종적 관계라고 하죠. 종적 관계이면서도 또 이렇게 형제 자매끼리는 학렬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적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횡적 관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종적 관계이자 횡적 관계의 측면이 다 같이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형제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은 형우제공. 자, 형은 동생을 우애로 대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된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효제가 나와 있는데 효제. 자, 위에 있는 효하고 형제 자매끼리 잘 지내는 걸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와 제. 이게 뭐냐면 효와 제가 그래서 인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인의 출발. 자, 이거 잠깐 복습인데요. 유교에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인이었죠. 인. 자, 인은 뭐였어요, 여러분? 분별적 사랑이었어요. 분별적. 자, 유교는 분별적 사랑이었어요. 친소 구분을 한단 말이죠. 친소 구분. 그래서 어떤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 부모하고 형제 자매끼리 잘 지내고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효와 제가 인의 출발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실 거는 그렇다고 이런 유교의 윤리가 가족만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족부터 사랑해야 또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만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구별해가지고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가족에게만 사랑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어떤 더 공동체까지 전 인류까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지 가족만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 이해되셨죠? 자, 이게 이제 효와 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용어만 잘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이게 헤겔의 이야기입니다. 헤겔의 이야기. 헤겔. 뭐 헤겔이란 거 꼭 모르셔도 그냥 독해용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헤겔의 결혼관인데요. 자, 헤겔은 되게 꼬장꼬장한 할아버지의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옛날 철학자인데, 뭐 물론 아주 옛날은 아니에요. 무슨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옛날은 아닌데 하여튼 좀 꼬장꼬장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결혼은 당사자 간의 애착과 계약에서 출발한다. 자,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래요. 가족이 하나의 인격이고 일륜적 정신이다. 부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실체적 통일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 객관성을 지닌 결합의 전체를 이룬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근데 자녀가 법적 인격과 자신의 재산을 갖추어 가족을 꾸릴 자격이 생길 때, 즉 독립을 할 때 가족의 해체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면 헤겔이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남편과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만났다고 해봅시다. 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뭐 좋아하는 사상은 아닌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혼부부가 길을 간다고 해봅시다. 신혼부부가 길을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부부라고 바로 인지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도 딱 부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둘은 그냥 애인 사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남매 사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그냥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부인지 몰라요. 객관성이 없는 거야. 객관성이. 자, 그런데 이 두 신혼부부의 객관성은 언제 생기느냐? 해겔이 봤을 때는 뭐가 생겼을 때? 자식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 신혼부부 사이에 예를 들면 두 부부가 한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젊은 남녀가 유모차를 딱 끌고 가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뭐처럼 보인다는 거야? 부부처럼 보인다는 거야. 부부처럼. 그래서 뭘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와 자식으로 이렇게 구성됐을 때 완성된다라고 봤던 것이 해겔의 생각입니다. 요새와는 좀 어울리지 않죠. 요새는 딩크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딩크족이 뭐야, 여러분? 더블 인컴 노 키드라 그래가지고 애 안 낳고 그냥 둘이 맞벌이 하면서 사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딩크족이 한 절반은 돼요. 결혼한 친구들 봐도 딩크족이 한 절반 됩니다. 너 애 안 낳을 거냐? 물어보면은 별 생각 없는데? 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요새와는 좀 맞지 않는 사상입니다. 어쨌든 해겔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갑니다. 기억. 가족은 부모와 자식이 결합된 인격적 공동체다. 그죠? 여기 보면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며 인류적 정신이다. 니은. 어린 자녀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이다. 개별적 존재입니까? 가족은 하나의 인격이라는데요. 가족은 하나의 인격인데 어떻게 개별적 존재겠어요? 안 되겠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부부는 자신들의 자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다. 자,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뭐를? 자신들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죠? 디귿은 맞고. 결혼은 남녀 간의 법적 계약이 아니라 애착으로 성립한다. 자, 여기 보시면 애착과 뭐에서 출발해요? 계약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법적 계약이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자, 1번이 되겠습니다. 뭐 해겔인지 모르셔도 그냥 이렇게 독해형으로도 아주 깔끔스하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문제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자, 어진, 이인한 사람만이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주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준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자, 요게 뭐냐면 서라는 거예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죠. 서. 뭐 하여튼 인 강조하고 서 강조하고, 이건 뭐 봐도 유교입니다. 유교. 자, 그럼 유교에서 볼 때 나에 대한 입장. 자,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은 존재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이건 뭐지? 사람의 손과 발처럼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다.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 수족지라고 한다 그랬어요. 수족지이. 수족지이는 무슨 관계? 형제자매 관계라 그랬죠. 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 자, 한번 갑니다. 1번. 서로 간의 자애와 효도를 실천. 자애와 효도 실천하는 거 뭐야? 부자 관계죠. 부자.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틀렸고. 계약을 바탕으로 형제자매끼리 뭐 계약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번. 동기간으로서 사랑과 공경. 정답은 3번. 아주 쉽습니다. 가깝게 오래 사귄 벗으로서. 형제자매 벗은 친구 말하는 거죠. 친구는 관련 없고. 5번.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로서. 배우자. 부부관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 아주 뭐 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역시 한번 가볼게요. 자, 땡땡에게. 자, 얼마 전 자네가 가정을 이뤘다는 말을 듣고 나는 몹시 기뻤다네. 뭐 경으로 수양하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러한 가르침은 블라블라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네. 그럼 기억은 뭘까? 이것은 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성장하며 만난 두 사람.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래요. 자네가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시 좋네. 100년 동안 같이 늙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100년 동안 같이 늙어가는 것? 뭐예요? 부부관계가 되겠죠. 부부관계. 자, 여기서 좀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손님 대하듯 존중.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경여빈이라고 합니다. 상경여빈. 자, 서로 상자, 공경할 경자. 서로 공경한다. 같을 여자. 뭐처럼? 빈. 손님처럼. 이해되시죠?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걸 상경여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부관계 갑니다.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 오케이. 상경여빈. 자, 상경여빈 뭐라고요?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손님 대하듯이 공경한다.
학렬에 따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다. 여러분 학렬이 뭐냐면 친족 간의 높고 낮음을 학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저보다 학렬이 높고요.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학렬이 높죠. 근데 지금 부부관계는 뭐 학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학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건 아닙니다. 리얼. 동기간으로서 동기간은 형제자매죠. 부모는 동기간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 굉장히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9학년도 6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이 생성된다. 자, 남녀가 결혼해야 자손이 태어나고 만세까지 이어진다. 남자가 친히 아내를 맞이할 때 상견 서로 보는 것은 부부유별, 부부간에 구별이 있다는 걸 밝히는 것이다. 이런 부부간에 구별이 있어야 부자가 친하게 되고 도의가 성립하며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다. 자, 남녀 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고 도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수의 도의다. 여러분 이 금수가 뭔지 모르시죠? 친구들이 막 물어보는데 선생님 금수가 뭐예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부부간에는 금수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건 금수가 아니라 부부간에 좋아야 되는 건 금슬입니다. 금슬. 부부간 사이가 좋다고 할 때 우리가 금슬이 좋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수는 뭐냐면 금수는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 그래서 남녀 간의 구별이 없으면 그건 짐승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갑니다. 1번 부부간의 예절은 성역할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전통윤리죠. 우리 전통윤리 유교에서 성역할의 차이를 해소한다고 얘기할 리는 없습니다. 음과 양의 역할이 있습니다. 2번 금수에게도 짐승에게도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분별적 도리가 있다. 분별치 않으면 금수의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수에게는 분별적 도리가 없겠죠. 3번 남녀가 부부연을 맺을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는데 절차 있죠. 선물을 가지고 상견하는 것은 선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마주한다는 겁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4번 부부간의 도리는 두 사람의 관계보다 개별성을 중시해야 된다 그러는데 전통윤리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죠. 개별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5번 부부간에도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절의 형식을 따라야 된다. 이건 뭐 그냥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어떤 절차를 밟게 되고 서로 간의 어떤 예의를 지키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학년도 9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되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자유친이라 그래요. 그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유교의 오륜인데 5가지 윤리. 부자유친. 자,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자, 요거는 군신유의라고 합니다. 군신유의. 자, 남편과 부인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건 뭐예요? 부부유별이라고 합니다. 부부유별.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발음 잘하셔야 되는데 자, 붕우유신이라고 합니다. 붕우유신. 어른과 아이 간에 차례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래요? 장유유서죠. 장유유서. 자, 이건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윤리 오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교죠. 유교. 자, 섬기는 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가장 큰 섬기에는 물질적 봉양, 공경, 이거 양지 나와 있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입신양명. 자, 이런 거 어디서 아까 얘기했어요? 효에서 얘기했죠. 효와 관련된 거 올라주시면 됩니다. 1번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 상경여빈 방금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죠. 부부. 그리고 뭐 그렇다고 상경여빈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죠. 뭐 어쨌든 상경여빈은 부부관계. 이번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상부상조. 여러분 참고로 상부상조는 뭐 우리 교과 지금 범위는 아닌데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서로 돕는다 이런 얘기고요. 3번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는 백년해로 같이 늙어가는 거 부부관계죠.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부부. 자, 3번 몸과 마음으로 헌신한 사군이충. 이건 임금을 충으로서 섬긴다. 이거 군신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군신관계. 자, 정답은 5번이겠네요.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불감회상으로부터 뭐한다? 시작한다 였습니다. 효에 대한 이야기.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불감회상에서 시작해서 입신양명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은 입신양명.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뭐 역시 이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증자의 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증자라는 사람이 옛날에 굉장히 효로 유명했대요. 문제 풀기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요 얘기는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요 얘기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 증자는 아버지께 끼니마다 뭘 차려드렸대? 고기와 술을 차려드렸대. 그래서 남는 음식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아버지께 여쭤봤대. 아버지, 남는 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남는 음식이 있냐고 물으시면 증자는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자, 이 등장인물이 3사람인데 증자의 아버지가 있고
증자가 있고 증자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자가 아버지한테 자, 증자 아버지가 증자한테 남는 게 있느냐 물으면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남는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증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 거래요.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 건가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뭐 문제 풀기는 어렵진 않은데 그냥 이 고사가 재밌는 고사라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증자의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남는 음식이 있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있습니다. 이게 왜 아버지의 마음을 살핀 거냐면 만약에 남는 음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자가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 늘 술과 고기를 차려드렸는데 예를 들면 형편이 좋진 않았겠죠. 가난한 형편에 아버지께 술과 고기를 차려드렸으니까 아버지에게만 드렸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술과 고기가 바닥났을 때가 있겠죠. 그런 때에도 증자는 늘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야. 자, 왜? 만약에 아버지께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는 얼마 없는데 그걸 내가 다 먹어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남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자는 늘 아버지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그 증자를 봉행한 증자의 아들은, 자, 증자가 이제 또 얘기한 거야. 야, 남는 게 있냐? 그랬더니 증자의 아들은 없습니다라 그랬대요. 자, 증자 아들은 왜 없냐고 하냐면 증자의 아들은 남는 게 있어도 없다 그랬대.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증자는 되게 어진 사람이니까 남는 게 있으면 다 이웃들 나눠주라고 할 것 같은 거야. 근데 증자의 자식은 어때? 아, 이 음식을 남겼다가 다시 아버지께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음식을 남겼다가 아버지께 다시 술과 고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남는 게 있어도 증자의 자식은 증자가 남는 게 있느냐? 그래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근데 증자의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음식을 올리려고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자의 아들은 결국에 이거는 뭐 입을 봉양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증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거지. 그래서 뭐가 더 훌륭하다는 거야? 증자가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효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식은 어버이가 가진 의중을 헤아려서 봉양해야 되는 것이다. 뭐 나머지는 그냥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 틀렸구나 딱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020학년도 6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이것도 그냥 읽고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양로의 예법 중에는 노인에게 교훈이나 길잡이가 되는 가르쳐드림을, 자, 노인에게 어떤 이렇게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드리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목민관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백성들 경우는 괴로움과 질병을 물어서 절차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자, 밑에 보면, 자, 윗사람이 어른을 언으로 섬기면 백성에게는 공경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목민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노인을 위해 혜택을 베풀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을 보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국가는 모든 노인에게 동일한 복지 혜택을 지원해야 된다. 지금 동일한 걸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괴로움과 질병이 뭔지를 물어서 판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지 그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니은 윗사람의 모범을 통해 장유유서, 그쵸? 고령의 노인을 섬기면 그걸 이제 사람들이 배우겠죠. 장유유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훈이나 길잡이가 되는 가르침을 달라. 리을.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은 정신적, 물질적 측면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백성들이 겪는 괴로움과 질병에 물어서 그 절차에 부합하도록 하게 하기도 하고요. 노인들을 위한 혜택을 베풀기도 하고 노인들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측면 모두와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역시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자 9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소인은 한가롭게 지낼 때는 거침없이 불선, 선하지 않음, 어지지 않음을 행하다가 군자를 보면 그런 일이 없다는 시 불선함을 가리고 선함을 드러낸다. 자, 하여튼 뭐 군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거 유교 입장이죠, 유교. 자, 그럼 유교 입장에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다. 마음 가운데 온갖 이치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치라도 알지 못하고 실천을 못했다면 부모에게서 받은 것에 흠과 모자를 믿게 되는 것이다. 하여튼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서는 자 어쨌든 몸과 마음은 부모님께 물려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할 때 늘 부모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와 관련된 거겠습니까? 효와 관련된 거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 정신적 공격보다 봉양을 우선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둘 다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양을 우선하는 건 아니겠죠. 2번 항상 동기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러는데 효의 완성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입신양명이었습니다. 효의 완성은 입신양명이었어요. 효의 완성은 입신양명. 여러분 동기간의 사랑은 뭐예요? 동기 형제 자매끼리 잘 지내는 거죠. 이 재죠, 재. 이 재입니다. 효와 재는 인의 출발이에요. 인의 출발. 효의 완성은 입신양명. 3번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된다. 그렇죠. 인의 출발은 효와 재. 그래서 효는 인의 출발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다. 정답은 3번. 도덕적 수행을 통한 입신양명에서 시작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죠. 완성. 5번 상호관계에서 성립하기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종료된다. 상호관계 성립은 맞는데 부모가 돌아가셔도 뭘 해요? 제사 같은 거 지내야 되잖아. 제례. 이런 거 지내야 되죠. 그래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 내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그렇군요. 자, 문제풀이 마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